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고 이를 혈액으로 내보내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뇌와 뼈의 발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 어릴 때 갑상선 호르몬이 모자르게 되면 지능이 떨어지고 키가 크지 않고 발육이 더디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갑상선은 목앞 가운데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정상 성인에서 갑상선의 크기는 15 내지 20g 정도로 밖에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갑상선은 나비와 모양이 비슷한데 나비의 날개에 해당되는 좌우 한 개씩의 엽과 나비의 몸통에 해당되는 엽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갑상선의 뒷면에 아주 중요한 기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갑상선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칼슘 농도를 조절해주는 부갑상선이 있는데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대를 담당하는 신경이 갑상선의 뒷면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갑상선 종양이란 갑상선에 생기는 모든 종양을 의미하는데 갑상선 결절, 갑상선 혹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종양에는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 악성 종양이 암을 의미합니다. 갑상선 양성 종양에는 선종과 같이 딱딱한 혹도 있고요. 속이 비어있는 낭종, 우리가 물혹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양성 종양은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으나 갑상선 암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둘 경우에 암세포가 계속적으로 자라나고 주위로 퍼져서 결국에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갑상선 종양은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전 인구의 4 내지 7%에서 손으로 만져지고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최소 30에서 많게는 한 50%에서 발견이 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흔하게 발견됩니다. 갑상선 종양의 대부분은 양성 종양입니다만 약 5%는 갑상선 암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양성 종양으로 판정이 되면 원칙적으로는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경과를 관찰하면 됩니다. 그러나 종양이 너무 커서 미용상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주위 조직을 압박하는 증상이 있을 때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양성과 악성의 감별이 애매한 경우에는 경과를 지켜보면서 세포 검사를 반복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암 환자의 대부분은 증상이 없습니다. 우연히 거울을 보거나 세수를 하면서 갑상선 종양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건강검진을 하면서 갑상선 초음파나 CT 촬영을 통해서 우연히 갑상선 종양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는 종양이 갑자기 커지면서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간혹 주위 조직을 압박하거나 침범해서 쉰 목소리, 연하곤란, 호흡곤란, 각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암을 만져보면 대부분 딱딱하게 만져집니다. 종종 주위 조직과 유착을 해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암과 같은 쪽 목에서 림프절이 만져지기도 합니다. 임상 증상만으로 갑상선 암과 양성 종양과의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갑상선 암이 의심이 되면 초음파를 보면서 바늘을 이용해서 세포 검사나 조직 검사를 시행합니다. 다음과 같은 소견이 있을 때는 갑상선 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종양이 수주 또는 수개월에 걸쳐 빨리 커지는 경우, 두 번째는 종양이 크고 보통 4cm 이상입니다. 매우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에, 종양이 주위 조직과 유착돼서 고정된 경우 만졌을 때 얘기입니다. 또는 종양이 있는 부위와 같은 쪽에서 림프절이 만져지는 경우, 목소리가 쉬거나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경우, 마지막으로 가족 중에 갑상선암, 특히 갑상선 수질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환자가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드물게는 과거에 두경부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암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갑상선 암 진단을 위해서 세포 검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포 검사는 바늘이 달려있는 주사기로 갑상선 종양에서 세포를 흡입해내고 염색을 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아주 단순하고 안전한 검사입니다. 여러분이 체열할 때 쓰는 이 바늘보다 더 가는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소 마취를 추가로 하지는 않습니다. 종양이 대부분 손으로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초음파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 대부분 검사하고 5분 이내에 되게 끝나는 아주 간단한 검사입니다. 세포 검사는 세포수가 충분히 뽑혀 나와야지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 10 내지 15% 정도에서는 악성과 양성을 구별할 수 없는 애매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을 두면서 세포 검사를 반복하거나 임상적인 여러 소견을 종합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세포 검사는 비교적 정확한 검사인데 일부의 경우에는 진단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특히 갑상선 여포암의 경우에 수술 전에 세포 검사만으로는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갑상선 종양이 세포 검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초음파를 보고서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 세포 검사나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데 2010년 이후에 종양의 크기가 1cm 이하로 작은 경우에는 가능한 세포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크기가 작다고 모든 경우에 세포 검사를 시행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암이 의심이 되는데 주위로 진행된 경우에, 또는 암이 의심되면서 주위 장기에 붙어 있는 경우, 세 번째는 환자가 강력히 세포 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크기와 관계없이 세포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이게 세포 검사는 비교적 정확한 검사입니다. 따라서 약 97%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는데, 이 세포 검사로 갑상선 유두암이 의심되는 100명의 환자를 수술하게 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97명은 유두암으로 판명되지만은 3명 정도는 암이 아니던가 또는 다른 암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갑상선암의 최종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검사 후가 아니라 수술 후에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시행하는 혈액검사의 대부분은 갑상선 기능검사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검사입니다. 갑상선 기능검사는 갑상선 호르몬의 농도를 측정하여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같은 갑상선 기능 이상 여부를 구별하는 검사이지 이것만으로 갑상선 암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혈액검사로 혈청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농도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갑상선 암의 일부인 갑상선 수질암이라고 하는 걸 진단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유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한 집안에 갑상선암 환자가 여러 명 발견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유전의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갑상선암이 유전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갑상선암 중에 수질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수질암의 약 25% 이상은 유전을 하게 됩니다. RET, 암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유전성 수질암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갑상선 수질암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 RET 유전자 변이 검사를 하고, 만약에 이 RET 변이가 발견되면은 가족 구성원 모두를 검사하여야 합니다. 갑상선암에는 병리 조직학적으로 서로 다른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갑상선 유두암 또는 갑상선 여포암을 흔히 우리가 갑상선 분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갑상선암 환자의 약 97%는 갑상선 유두암이고 제일 많습니다. 약 1.7%는 갑상선 여포암입니다. 이 갑상선 분암의 경우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면 10년 또는 20년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예후가 좋습니다. 설사 갑상선 분암이 폐나 뼈 등으로 진행된 경우라도 5년 이상 생존율이 50%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암이 퍼졌다고 해서 너무 낙담할 필요 없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갑상선 미분암, 역형성암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매우 드물게 발생을 하는데 예후가 매우 좋지 않아 진단하고서 대개 3개월, 길어야 6개월 이상을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갑상선 수질암은 이 분암과 미분암의 중간 정도 예후를 가지고 있는데 갑상선 절제술 이외에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이 수질암은 특히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질암 환자의 약 25% 이상은 유전성으로 암 유전자가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따라서 수질암으로 진단된 환자는 먼저 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유전성 여부를 점검을 하고
만약에 암 유전자가 발견되면 가족 구성원 모두 암 유전자 검사 등을 받아야 됩니다. 이외에 갑상선에는 림프종 그리고 다른 장기에서 넘어온 전이암 등과 같은 매우 드문 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갑상선 분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원격 전이와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갑상선을 다 떼내야 됩니다. 수술 범위는 한쪽 옆만 제거하는 경우서부터 갑상선을 다 제거하는 전절제수까지 다양합니다. 수술 후 병소가 남아있거나 또는 원격 전이가 동반된 경우 또는 향후 재발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방사성 요오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구로 복용하는 방사선 양품인데 일정한 전처치 후에 복용을 하게 됩니다. 방사성 요오드 복용 후에 2-3일 후에 전신 스캔을 촬영을 하게 되면 숨어있는 병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요오드의 용량이 30mg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격리실에 한 3-4일 정도 입원을 해야 되고 그 이하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입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사선 요오드를 한번 복용하면 약효가 6개월 내지 12개월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6개월 이후에 치료 효과를 평가하거나 또는 두 번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치료가 갑상선 일부만 제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환자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평생 복용해야 됩니다. 병의 진행 정도와 몸의 크기에 따라 용량이 결정되는데 갑상선 호르몬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일 아침에 깨자마자 단독으로 한번 복용을 하고 이를 1회 복용으로 충분합니다. 수술하고 난 후에 수술을 받은 목 부위가 얼얼하고 남의 살 같고 가끔 쑤시고 아픈 경험을 흔히들 호소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수주 또는 수개월간 지속할 수 있는데 대개 시간이 경감에 따라 그 정도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일부 환자가 수술 후에 상당 기간 혈중 칼슘 농도가 감소를 해서 손발이 저리거나 꼬이는 등의 강축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발생할 때는 칼슘제나 바이타민 D제를 복용을 하게 되면 증상이 호전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6개월 내에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데 드물게는 영구적인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을 해서 평생 칼슘제와 비타민 D를 복용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드물게 성대를 지배하는 신경이 손상돼서 목소리를 크게 못 내거나 높은 음처리를 할 수 없거나 목소리가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경감에 따라 좋아지는데 일부에서는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복용하고 있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4주 이상 중단하거나 Recombinant Human TSH, 타이로젠입니다. 이 주사를 2번 근육 주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방사성 요오드 치료 1주 전부터 요오드 제한 식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다시마, 미역, 김, 파래, 멸치, 계란 노른자 등과 같이 요오드가 많이 함유된 음식을 일시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당신은 몇 번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 후에 한 번의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물론 2번 이상 받는 경우도 있지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면은 치료 효과는 6개월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6개월 이후에 평가를 할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전처치를 하고 다른 종류의 방사선 요오드를 복용하고 전신 스캔 등을 촬영을 합니다. 이때 평가 목적으로 복용하는 방사선 요오드는 아이오딘 123이라고 해서 이거는 치료 때 쓰는 아이오딘 131과는 달리 방사선을 뿜어내지 않기 때문에 입원할 필요도 없고 남과 격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때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치료가 아니라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방사선 요오드 투여에 촬영하는 전신 스캔상 병소가 보이지 않고 또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암 지표로 사용하는 갑상선 글로불린 등이 측정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요오드 치료를 중단하게 됩니다. 갑상선을 다 절제한 경우에 평생 호르몬제를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갑상선을 다 잘라냈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둘 경우 기능 저하증에 빠지게 되죠. 따라서 모자라는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뇌하 수치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라고 그래서 약칭 얘기하죠. 이런 것이 분비가 되는데 이것은 갑상선의 기능과 성장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 TSH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정상적인 갑상선 세포 외에도 남아있는 갑상선 암 세포의 성장에도 역할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갑상선 분암 환자는 평생 호르몬 분비를 억제시켜야 되는데 이 갑상선 호르몬을 과량으로 주게 되면은 이 TSH를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갑상선 수질암은 칼시토닌을 분비하는 갑상선 부여포 세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명 C세포라고 하는데 여기서 유래되는 종양이고 갑상선암의 한 0.5%에서 발생을 합니다. 혈전 칼시토닌 농도 측정은 갑상선 수질암의 진단과 치료 평가에 사용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질암의 약 25%는 유전형으로 발생을 하며 레트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혈액에서 발견됩니다. 유전형은 다발성 내분비 선정 2A형 또는 2B형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로 림프관을 통해 전이가 일어나면서 진단 당시에 약 30 내지 40%에서 경부 림프절 전이가 발생을 하고 약 5%에서 원격 전이가 동반됩니다. 갑상선 수질암의 유일한 치료법은 갑상선 전절제 수술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한 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수질암의 예후는 분암과 미분암의 중간 정도에 속하고 10년 생존율은 70 내지 75% 정도입니다. 갑상선 미분암은 60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아주 드문 암입니다. 근데 예후가 매우 좋지 않아서 대부분 진단하고 나서 6개월 이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미분암 환자의 대부분은 갑자기 커진 목의 종괴로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이 암이 매우 빨리 성장을 하기 때문에 기관이나 경부의 주요 조직을 압박을 하고 그 결과 호흡곤란, 연하곤란, 목소리 변화 등의 증상이 처음부터 나타납니다. 비록 미분암의 예후가 불량하지만 진단 당시 연령이 적거나 종양이 한쪽에만 국한된 경우 또는 종양의 직경이 5cm 미만인 경우 주위 조직에 침범이 없거나 림프절 전이나 원격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생존기간이 비교적 깁니다. 갑상선 미분암은 갑상선 전절제술 후 방사선 치료 그리고 전신적인 항암 치료 등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총동원해야 치료 성적이 좋아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갑상선암 환자에게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나 비방은 없습니다. 또한 갑상선암 환자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 전후로 요오드 제한 식사를 하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음식물을 제한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특히 이 갑상선암은 제대로 치료를 받게 되면 비교적 치유가 잘 되고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거가 없는 치료법에 의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근거 없는 치료법에 의해서 부작용이 유발되든지 또는 치료 시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하고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를 피하고 마음을 편하게 갖는 등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생활 습관이 암을 극복하는 데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1980년)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갑상선암의 변화를 보면은 유두암은 아주 급증을 하였고 여포암과 미분암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유두암 중에서도 크기가 작은 미세 유두암의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이는 2000년 초에 도입된 초음파의 영향이 큽니다. 갑상선암은 갑상선암 발생에 환경적 요인보다 유전적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우리나라 사람들을 포함하는 동남아시아인들이 유전적 성인에 매우 강합니다. 한 예로 갑상선 유두암을 일으키는 BRAF 유전자 변이의 발현 빈도가 우리나라에서는 80% 이상으로 서구의 30 내지 50%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가족성 갑상선암의 발생 빈도도 서구의 5%에 비해서 10% 정도로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요오드를 과잉 섭취를 하게 되면 갑상선 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과 종양 발생을 유도하게 되고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갑상선 세포들에서 유전자 변이가 잘 발생을 하며 다른 방사선이나 다른 환경적인 요인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돼서 갑상선암이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능동적 관찰 또는 적극적인 관찰, 영어로는 액티브 서베일런스라고 합니다. 보통 암의 크기가 1 내지 1.5cm 이하로 작고 주위로 진행되지 않은 갑상선 미세 유두암을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을 말합니다. 1993년 일본에서 처음 시작해서 요즘은 전 세계에서 치료의 한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관찰에 가장 좋은 대상은 유두암의 크기가 매우 작고 60세 이상의 노년층입니다. 제가 의료 비용도 무시 못할 문제입니다. 초기 비용은 수술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면 조기 수술하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특히 젊은 나이는 미리 수술해버리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더 좋습니다. 갑상선 미세유두암은 오랜 기간 관찰을 해도 변화가 없거나 또는 매우 완만하게 커지게 됩니다. 드물게는 크기가 줄어들기도 하고 없어지는 경우도 매우 드물게 있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수술을 할 경우에 드물지만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신경 손상에 의한 성대 마비 등이 중요한 부작용입니다. 첫 번째가 이미 진단 당시에 림프절 전이나 원격 전이가 동반된 경우, 이건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됩니다. 또는 아까 성대를 지배하는 신경이 침범됐거나 또는 기도 침범이 발견된 경우, 세 번째 종양이 기도에 근접해 있거나 또는 그 성대를 지배하는 신경 주행 경로에 위치한 경우, 네 번째 세포 검사에서 암으로 나왔는데 공격적인 또 아형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진단된 경우, 다섯 번째 동반된 갑상선 질환이나 부갑상선 질환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때 뗄 때 같이 떼버리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 20세 이하는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수술을 하기를 원할 때. 두 번째, 종양의 크기가 3mm 이상 더 커졌거나 절대적인 크기로 13mm 이상까지 커졌을 때, 새롭게 외부 침범 소견이나 림프절 전이 또는 원격 전이가 발견됐을 때는 중간에 수술로 바꿔야 됩니다. 미세 유두암을 진단을 하고 적극적인 관찰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갑상선 초음파 검사는 첫 2년간의 6개월 간격으로 한 4번 정도 하지요. 그러고 병소가 진행되지 않고 안정적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1년 또는 그 뒤에 2년에 한 번씩 해도 됩니다. 원격 전이가 워낙 드물기 때문에 PET-CT는 일상적인 검사로 시행하지는 않으나 질환의 진행이 의심되면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갑상선 종양, 갑상선 암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